구름 속 9개의 꿈, 구운몽. 그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난 1편에서는 하늘나라 육관대사의 수제자 성진이 동정호 용궁을 다녀오는 길에 남악산의 팔선녀와 돌다리 위에서 만났습니다. 그 짧은 만남에 마음이 흔들린 성진은 대사에게 추방을 당하고 저승 염라대왕의 명으로 인간 세상의 양소유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오늘은 그 청년이 자라서 처음으로 세상 밖으로 나서는 이야기. 사랑을 만나고 재주를 펼치고 마침내 천하의 이름을 떨치게 되는 설레고도 아름다운 두 번째 여정입니다. 당나라 회남도 수주고을의 양처사 집에서 태어난 소유는 10살이 되자 얼굴이 옥같이 희고 눈은 샛별처럼 빛나며 풍채가 준수하고 지혜가 무궁한 대인군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날 양처사는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본디 세속 사람이 아니라 복례산의 선관이었소. 부인과 전생의 인연이 있어 이 세상에 내려왔고 이제 아들을 낳았으니 나는 다시 복례산으로 돌아가야 하오. 부인은 말년에 영화를 보시고 부귀를 누리시오. 그 말을 남기고 양처사는 학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어머니 유씨 부인이 홀로 소유를 키웠죠. 세월이 흘러 양소유는 어엿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얼굴은 하얀 옥 같고 시 짓는 솜씨는 이태백을 닮았으며 글씨는 왕이지 같고 지혜는 손빈과 오기를 뛰어넘었습니다. 하루는 소유가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마침 과거가 있다 하니 어머니 곁을 잠시 떠나 서울 황성에 가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아들을 만리 밖으로 보내려니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어머니는 봉황이 새겨진 금비녀를 팔아 떠날 채비를 해주었습니다. 양소유는 어머니께 절을 올린 뒤 나귀 한 필과 심부름 아이를 데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하루 종일 달려 어느 마을에 이르니 길가에 수양버들이 들이오고 그 가운데 아담한 누각이 있었습니다. 단장은 빛나고 향기가 진동했습니다. 봄날의 흥에 취한 양소유가 버들가지를 비스듬히 잡고 즉흥적으로 시를 읊었습니다. 버드나무 푸르러 비단을 짜놓은 듯하니 긴 가지 그림 같은 누각에 들이왔네. 원컨대 그대는 부지런히 심으십시오. 이 버드나무야말로 최고로 멋지다네. 시 읊는 소리가 어찌나 맑은지 옥소리 같았습니다. 그때 누각에서 낮잠을 자던 여인이 시소리에 잠을 깨고 중얼거렸습니다. 이 소리는 분명히 인간의 소리가 아닌데 누구지? 여인이 발을 걷고 옥난간에 기대어 사방을 살피다가 양소유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눈은 초승달 같고 얼굴은 옥 같으며 구불구불한 머리는 귀 밑까지 내려왔고 옥비녀가 비스듬히 옥깃에 걸쳐 있었습니다. 홀로 웃고 있는 듯한 그 모습이 더욱 아리따웠습니다. 순간 심부름 아이가 저녁밥이 되어 딸려오자 여인은 부끄러워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양소유는 혼자 남아 한참을 바라보다가 발걸음을 돌려 객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여인은 진어사의 딸 진채봉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서울에서 벼슬살이를 하는 까닭에 종 하나만 데리고 혼자 살고 있었죠. 뜻밖의 만남에 진채봉은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곧바로 편지를 써 유모에게 주며 말했습니다. 객점으로 가서 나귀를 타고 시를 읊던 그 상공을 찾아 이 편지를 전해드려라. 유모는 객점으로 가서 양소유를 찾아냈고 양소유가 기쁘게 객점으로 맞아들여 읽어보니 진채봉이 양소유의 양유사에 화답한 시였습니다. 누각 앞에다 버드나무를 심은 것은 난군 타고 오신 말을 매게 함입니다. 그런데 어찌 버들 꺾어 채를 만들어 궁궐 가는 길을 가려고 하십니까? 옛날 왕유와 이백도 이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양소유가 탐복하며 말을 하고 그 자리에서 답시를 써서 유모에게 주었습니다. 수양버들 천만 가닥 시리
실마다 마음을 맺었습니다. 원하옵건대 달 아래서 만나 즐거운 봄 소식을 맺을까 하오. 양소유가 유모를 붙잡아 말했습니다. 아가씨는 진나라 땅, 나는 초나라 땅이라 소식을 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오늘 밤 달빛 아래에서 만나 약속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유모가 돌아가 진채봉의 답을 가져왔습니다. 혼인을 치르기 전에 만나는 것이 예법에 어긋나지만 밤에 만나면 남들 입에 오르내릴 것이니 밝은 날 길에서 만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하십니다. 아가씨가 매우 현명하구나. 양소유는 새벽달기 울기를 기다리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날이 밝으려 할 무렵 갑자기 천지를 뒤흔드는 군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신책 장군 구사량이 나라를 배반하고 반란을 일으켰다가 진압된 것인데 그 패잔병 무리가 이쪽으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양소유는 서둘러 피난을 가야 했습니다. 진채봉과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양소유는 심부름아이를 재촉하여 남전산으로 피난했습니다. 산속을 헤매다 보니 절벽 위에 작은 초당이 구름에 가려 있었습니다. 학소리가 들리는 걸 보니 분명 사람이 사는 집이었습니다. 바위 사이 좁은 틈을 지나 초당에 이르니 한 도사가 자리에 비스듬히 앉아 있다가 양소유를 보고 기뻐하며 물었습니다. 너는 회남 땅 양처사의 아들이 아니냐? 네, 맞습니다. 저는 아비와 일찍 이별하고 어미를 의지하여 살다가 과거를 보러 화엄 땅에 왔다가 난리를 만나 이곳에 이르렀습니다. 선생님은 아버지를 아시는 듯한데 제 아버지는 어디 계십니까? 내 부친과 좀 전에 저 자각봉에서 바둑을 두었다. 그리고 어디로 가셨는지는 나도 모른다. 그러나 너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양소유가 눈물을 훔치는데 도사가 검은고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검은고를 탈 줄 아느냐? 좋아하기는 하지만 아직 배우지 못했습니다. 도사는 세상에 전해지지 않는 검은고 곡조 9가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소리는 맑고 뚜렷하여 인간 세상에서는 들을 수 없는 음이었죠. 양소유가 도사의 음유를 따라 검은고를 타니 도사가 기특하게 여겨 이번에는 옥퉁소 한 곡조를 불어 가르쳤는데 그것도 금세 잘 따라했습니다. 이제 검은고 하나와 퉁소 하나를 내게 주겠다. 잃어버리지 마라. 나중에 쓸 때가 있을 것이다. 선생님께서 아버지의 친구시니 어찌 아버지와 다르겠습니까? 선생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너는 인간 세상에서 이름을 크게 떨칠 것이다. 늙음하게 돌아갈 곳이 따로 있으니 우리와 어울릴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선생님, 화엄 땅 진씨 여자와의 혼사는 어찌 되겠습니까? 내 혼사는 여러 곳에 걸려 있지만 진 씨와의 혼사는 어두운 밤 같으니 생각지 마라. 하룻밤이 지나 날이 밝자 도사가 양소유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난이 평정되었고 과거도 다음 봄으로 연기되었으니 그만 내려가도 좋다. 양소유가 절을 하고 동구 밖으로 나와 보니 그 집이며 도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처음에 꽃이 활짝 핀 춘삼월에 들어갔건만 나와 보니 국화가 만발한 추파월이었습니다. 도사와 하룻밤을 보낸 것뿐인데 어느덧 반년이 훌쩍 지나 있었던 것이죠. 양소유는 서둘러 진 어사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누각도 수양버들도 흔적 없이 사라지고 집터는 온통 쑥대밭이 되어 있었습니다. 양소유가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아 물으니 객점 주인이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진어사는 역적무리와 일을 함께 이미 돌아가셨고 그 아가씨는 서울로 잡혀갔습니다. 죽었다는 말도 있고 궁중노비가 되었다는 말도 있지만 자세히는 알 수 없습니다.
남전산 도사가 진 씨와의 혼사는 어두운 밤 같다 하더니 그 아가씨는 죽은 게 분명하구나. 낙심한 양소유는 짐을 꾸려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는 난리통에 걱정하던 아들이 갑자기 나타나자 죽었던 사람을 다시 본 듯 눈물을 쏟았습니다. 어머니가 마음을 추스르고 말했습니다. 이제 네 나이 16이니 배필을 구해야 하는데 이곳에는 너와 어울릴 만한 사람이 없구나. 경성 춘명문 밖 자청관에 두련사라는 내 외사촌이 있는데 명문 귀족을 모두 알고 있다. 내가 편지를 써주겠으니 찾아가 보거라. 반드시 어진 배필을 구해줄 것이다. 양소유는 어머니의 편지를 품에 넣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황제가 머무는 낙양 땅에 이르러 낙양의 봄 풍경을 구경하려고 천진교로 갔습니다. 다리 곁에 찬란한 단청의 누각이 있었는데 온갖 풍류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양소유가 누각 아래에 서서 물었습니다. 무슨 잔칭인가? 선비들이 이름난 기생을 데리고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양소유는 흥에 겨워 누각으로 올라갔습니다. 선비들이 그 깔끔한 거동을 보고 일어나 인사를 했습니다. 양소유가 눈을 들어 살피니 모든 기생들이 악기를 연주하고 있었는데 유독 한미인이 연주도 하지 않고 입을 꼭 다문 채 앉아 있었습니다. 한눈에 보아도 경곡지색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미인 앞에는 선비들이 지은 시가 여러 장 놓여 있었습니다. 양소유가 예의를 갖추어 구경해도 되겠냐 묻자 그 미인이 직접 일어나 종이를 가져다 앞에 놓았습니다. 양소유가 읽어보니 훌륭한 글귀가 없고 그저 평범했습니다. 낙양에 인재가 많다더니 이것을 보니 헛된 말이로구나. 노생이라는 선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 미인은 개서머리요. 얼굴도 아름답고 춤과 노래가 뛰어날 뿐 아니라 그를 알아보는 솜씨가 신통하여 한번 보고 그 사람이 과거에 합격할지 낙제할지 알아맞힌다고 합니다. 양형도 함께 시를 지어 개서멀의 마음을 얻어보시겠소? 망설이던 양소유가 종이와 붓을 들더니 거침없이 순식간에 시 3편을 써내려갔습니다. 바람실은 돛대가 바다를 달리는 것 같고 목마른 말이 물에 닿은 것 같은 필치였습니다. 양소유가 시종이를 개서멀에게 건넸습니다. 개서멀이 샛별 같은 눈을 뜨며 옷 구르는 소리로 높이 읽었습니다. 초땅 나그네 서쪽에서 놀다 길이 진나라에 들어 술집 누각에 와서는 낙양의 봄 술에 취했도다. 달 가운데 붉은 개수나무를 누가 먼저 꺾을까? 오늘날 문장 가운데 절로 인물이 있을 것이로다. 선비들이 처음에 양소유를 쉽게 여겨 흉을 잡아보려고 한 것인데 그의 글이 개월의 눈에 드는 것을 보고 선비들이 낙담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양소유가 벌떡 일어나 선비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일어서는데 개서멀이 서둘러 따라 내려오더니 말했습니다. 이 길로 가시다가 앵두꽃이 활짝 피어 있는 곳이 바로 저의 집입니다. 먼저 가셔서 저를 기다려 주십시오. 곧 뒤따라 가겠습니다. 그날 저물녘 양소유가 개서멀의 집을 찾아 앵두나무에 나귀를 메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개서멀은 안에 있는가? 개서멀이 신도 신지 못하고 달려나와 양소유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먼저 가셨는데 어찌 이제야 오십니까? 주인이 손님을 기다려야 옳은 것이냐? 아니면 손님이 주인을 기다리는 것이 옳은 것이냐? 두 사람은 안으로 들어가 옥술잔에 술을 부어 취하도록 마셨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개서멀이 눈물을 머금고 말했습니다. 제 사정을 잠깐 들어주십시오. 저는 본디 조나라 땅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이 고을의 태수였는데 불행히 세상을 떠나셨고 집안이 망하여 고향으로 돌아가 장례를 치를 길이 없었습니다. 계모가 뇌물을 받고 저를 창가에 팔아 아버지 장례를 치렀지요. 차마 계모의 말을 거스르지 못하여 슬픔을 머금고 이제껏 살았습니다. 하늘이 도와서 낭군을 만났으니 저를 천하고 더럽다 여기지 마시고 물 깃는 종으로라도 받아주십시오. 네, 비록 가난하지만 어머니께 말씀드려 아내로 삼겠네.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낭군의 재주를 따라올 사람이 없으니 이번 과거에서 반드시 장원급제를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승상과 장군의 권력이 낭군께 돌아올 것이고 천하제일의 미인도 낭군과 혼인하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미천한 저를 아내로 삼으려 하십니까? 다만 어진 아내를 얻으신 뒤에 저를 버리시지만 마십시오. 내 일찍이 화엄 땅을 지나가다가 진씨 집안의 여자를 만났는데 그 얼굴과 재주가 개서멀 자네와 비슷했네. 그러나 불행하게도 죽었다고 하니 내 어찌 어진 아내를 얻겠는가. 그 낭자는 진어사의 딸 진채봉입니다. 진어사가 낙양태수로 있을 때 제가 진낭자와 친하게 지냈습니다. 진낭자처럼 얼굴과 재주를 가진 사람을 얻기는 어렵지만 이제는 다른 낭자를 구하십시오. 진낭자와 개낭자 같은 천하일색을 어디 가서 다시 만나겠는가. 낭군님은 우물한 개구리이십니다. 천하의 기생 가운데 절색이 셋 있으니 강남에는 만옥년이 으뜸이고 하북에는 적경홍이고 낙양에서는 개서멀, 바로 저입니다. 만옥년은 먼 지방 사람이라 보지 못했지만 적경홍은 자매처럼 지냈습니다. 하루는 적경홍과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이 훌륭한 군자를 만나거든 서로 추천하여 한 사람을 함께 섬기며 100년을 해로하자라고요. 낭군께서는 나중에 반드시 그녀를 만나실 것입니다. 기생 중에는 뛰어난 인물이 많으나 사대부집 규수 중에는 없는 듯하오. 제가 보기에도 진낭자만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장한 사람들 모두가 정사도의 따님이 얼굴과 덕행이 으뜸이라 합니다. 경성에 가시거든 꼭 만나보십시오. 이윽고 해가 떠오르자 개서멀이 눈물을 거두고 말했습니다. 이곳은 오래 머물 곳이 못 됩니다. 어서 가십시오. 뒤에 만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양소연은 눈물을 뿌리며 개서멀 곁을 떠났습니다. 장안에 도착한 양소연은 어머니가 이른 대로 춘명문 밖 자청관을 찾아갔습니다. 예순이 넘은 두련사는 어머니의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와 헤어진 지 벌써 20해가 지났구나. 편지를 보니 내 배필을 구해달라 했구나. 내 풍채를 보니 신성 같아서 너와 어울리는 사람을 구하기가 쉽지 않겠다. 내가 생각해 볼 테니 다음에 다시 오거라. 며칠 후 다시 찾아간 양소유에게 두련사가 말했습니다. 너와 잘 어울리는 배필이 있기는 하다. 귀족 집안으로 병사들이 문 밖을 삼엄하게 지키는 그 집은 문벌이 높고 3대에 걸쳐 재상을 배출한 집안이지. 네가 이번에 장원급제만 하면 그 집에서도 원할 것이다. 그러니 착실히 공부해서 장원급제를 하여라. 누구입니까? 춘명문박 정사도의 딸이다. 그 아이는 하늘에서 온 선녀지. 인간 세상 사람이 아니야. 비록 어리석지만 이번 과거에는 자신이 있습니다. 하지만 청혼하기 전에 꼭 한번 뵙고 싶습니다. 이모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재상집 딸을 어떻게 보겠느냐. 죽기는 쉬워도 그건 어렵다. 이모님,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하늘이라도 오를 것이고 깊은 연못이라도 들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이 하나 있기는 하다. 내가 혹시 음류를 알고 있느냐?
지난해 어떤 도사에게 배웠습니다. 정사도는 늙고 병들어 풍류만 일삼고 있고 부인 최 씨는 검은고를 몹시 좋아한다. 그 아가씨도 검은고 소리를 잘 감상한다 하더구나. 이번 달 금음날이 정사도의 생신인데 해마다 그날이면 여종이 불공을 드리러 여기 온다. 그때 내가 여도사의 옷을 입고 검은고를 타면 여종이 보고 돌아가 부인께 말할 것이다. 그러면 부인이 반드시 너를 부를 것이다. 양소유가 기뻐하며 그날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금음날이 되자 정사도의 여종이 향을 가지고 왔고 양소유는 여도사의 옷을 입고 화관을 바로 쓴 뒤 검은고를 안고 나왔습니다. 여종이 작별 인사를 하다가 검은고 소리를 듣고 두련사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이름난 검은고 소리를 많이 들었지만 이런 소리는 처음입니다. 어떤 분이십니까? 엊그제 나이 어린 여도사가 초나라 땅에서 와서 머물고 있다. 때때로 검은고를 타는데 그 소리가 사랑스럽더구나. 부인께 말씀드리면 반드시 부르실 테니 여도사를 꼭 잡아두십시오. 여종이 돌아가 부인에게 말하자 최 부인이 기뻐하며 즉시 사람을 보내 양소유를 불렀습니다. 여도사 차림에 양소유가 가마를 타고 정사도의 집으로 들어가 최 부인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우연히 여종에게 얘기를 전해 듣고 음악 소리를 듣고 싶어 이리로 오라고 불렀다. 이렇게 직접 보니 하늘나라의 선녀를 만난 듯 세상 근심이 사라지는구나. 양소유가 검은고 소리를 들려드린다 하자 부인이 딸을 불렀습니다. 잠시 후 정경패가 휘장 안에서 나왔습니다. 양소유는 눈을 들어 바라보았습니다. 태양이 붉은 안개 속에서 비치는 듯 아름다운 연꽃이 물 위에 피어 있는 듯 양소유의 마음이 황홀해져 안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양소유가 검은고를 무릎 위에 놓고 숨을 고른 뒤 첫 번째 곡조를 탔습니다. 정경패가 말했습니다. 아름다운 곡조이나 이는 예상호의 곡으로 음란한 곡이니 다른 것을 들려주십시오. 두 번째 곡조를 탔습니다. 이는 진우주의 옥수후 정화로 망국의 노래이니 다른 것을 들려주십시오. 세 번째 곡조를 탔습니다. 이는 채문이가 오랑캐에게 잡혀가 두 자식을 그리워하며 지은 곡이니 듣기 어렵습니다. 네 번째 곡조를 탔습니다. 이는 왕소군의 출세곡으로 오랑캐 곡조이니 다른 것을 들려주십시오. 다섯 번째 곡조가 흘러나오자 정경패가 처음으로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이 곡조는 들어본 지 오래되었구나. 솜씨가 보통이 아니다. 이는 해숙야의 광릉산이다. 해숙야가 억울하게 잡혔을 때 지은 것으로 후세에 전할 사람이 없었는데 너는 어디서 배웠느냐? 양소유가 일어나 절하며 말했습니다. 아가씨의 총명함은 세상에 따를 자가 없습니다. 스승님께서도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하여 6, 7, 8번째 곡조를 타니 정경패가 곡마다 정확하게 이름을 맞추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9번째 곡조를 탔습니다. 그 소리는 사람의 마음을 황홀하게 만드는 음율이었습니다.
정경패가 눈썹을 내리깔고 듣기만 했습니다. 양소연은 곡조를 더욱 빠르게 몰아쳐 소리를 호방하게 높였습니다. 봉여. 수컷 봉황이 암컷에게 사랑을 구하는 곡조에 이르러 정경패가 눈을 들어 양소유를 자주 돌아보더니 얼굴에 부끄러운 빛을 띠고 자리에서 일어나 비단 장막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최 부인이 물었습니다. 방금 탄 곡조는 무슨 곡조냐? 스승께 배웠지만 곡조 이름은 모릅니다. 아가씨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기대했는데. 부인이 딸을 불렀지만 정경패는 여종을 통해 말만 전했습니다. 아가씨가 반나절 동안 바람을 쐬어 몸이 편치 않다 하십니다. 양소연은 속으로 웃으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날 밤 정경패의 방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정경패가 여종 춘훈에게 낯빛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그 여도사는 분명 여자가 아니었다. 마지막에 탄 곡조는 사마상여가 탕문군을 유혹하던 봉고왕곡이었다. 간사한 사람이 내 기색을 살피려고 여자로 변장하고 온 것이 분명해. 귀족의 처녀로서 모르는 사내와 말을 주고받았으니 천하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하지만 그 여도사의 검은고 솜씨가 그리 좋고 얼굴도 그리 아름다웠으니 진정 사마상여 같은 인물인가 합니다. 비록 사마상여라 할지라도 나는 탕문군이 되지 않을 것이다. 얼마 후 정사도가 기분 좋은 얼굴로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밤낮으로 살펴봤는데 오늘 어진 사위를 찾았소. 이번 과거에 장원급제한 사람으로 성은 양씨이고 이름은 소유요. 나이는 16살이며 회남 땅 사람이요. 풍채는 두목지 같고 재주는 조자건과 같으니 이 사람을 사위로 삼고 싶소. 이 말을 들은 정경패가 부끄러워하다가 자기 방으로 돌아와 춘훈에게 말했습니다. 지난번 검은고 타던 여도사가 초나라 땅 사람이라 했는데 회남 또한 초나라 땅이다. 이번에 장원한 사람이 분명히 아버지를 뵈러 올 테니 그때 내가 자세히 보거라. 저는 그 여도사를 보지 못했는데 어찌 알아보겠습니까? 아가씨가 발 사이로 살짝 보시는 것이 어떠신지요? 한번 굴욕을 당했는데 어찌 또 보겠느냐.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양소연은 회시에서 장원을 하고 이어 최종 시험에서도 장원급제하여 황제의 조서를 짓는 한림학사 벼슬을 얻어 이름을 천하에 떨쳤습니다. 말을 들은 명문 귀족들이 매파를 보내어 너도 나도 구원하려 구름처럼 몰려들었지만 양소연은 정사도와의 혼설 생각하며 모두 물리쳤습니다. 드디어 정사도의 집으로 찾아가는 날, 양한림은 머리에 개수나무 꽃을 꽂고 화동과 악공이 풍류를 울리며 정사도의 집 앞에 당도했습니다. 하늘에서 귀양 온 성진이 인간 세상 양소유로서 처음으로 세상 앞에 선 날이었습니다. 다음 3편에서는 정경패와의 혼사가 뜻밖의 사건으로 좌절되고 아름다운 적경홍과 춘훈이 양소유의 삶 속으로 들어오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또한 나라의 전쟁이 터져 양소유가 직접 전장으로 나서게 되는데 과연 양소유는 사랑도 공명도 다 이룰 수 있을까요? 다음 편도 기대해 주십시오. 우리 동네 시니어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